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혹시 여러분도 한때는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생이 뒤흔들린 적이 있나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참혹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저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넘어졌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기가 막히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결국엔 후련한 결말을 맺게 될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이제 막 부록을 지나온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언제나 해맑았던 것 같아요. 언니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만 보면 언니들은 먹던 초콜릿도 나눠줬고요.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보면 한박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일기예보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우중충해도 그냥 등교했죠. 오후에 비가 쏟아져 내려도 언니들이 우산을 갖다 주거나 데리러 왔거든요. 가족들이 저를 그저 사랑으로 감싸준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야, 너 진짜 언니들한테 사랑받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 뭐가? 그냥 가족인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는? 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집 막내딸처럼 사랑받잖아. 나는 어제도 오빠가 라면 끓여오라고 구박했는데 넌 그런 적 없지? 라면은 언니들이 끓여주는 거 아닌가? 언니들이 나 화상 입는다고 못하게 하던데? 그것 봐, 이거 완전 공주님이 따로 없다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는 무한 긍정이었거든요. 세상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마냥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티 없이 맑은 성격이 성인이 되고 나니까 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년 위 선배랑 연애했어요. 선배를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는데요. 정말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 첫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따라 책이 너무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손이 하나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무겁지? 들어줄게. 어디까지 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들 수 있어요. 도와줄 때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웃어주면 되는 거라고. 발목도 얇아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건 남자도 아니다. 너무 멋있게 생긴 데다가 키도 커서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선배랑 자연스럽게 말을 텄습니다. 선배는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영화도 함께 보게 됐죠. 선배가 저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전부 부럽다고 입을 모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도 선배가 저한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장미꽃 백송이와 함께 근사한 고백까지 받았답니다. 솔직히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내 친구들도 네 친구들도 전부 다 아는데 너만 모르면 안 돼?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저도 선배랑 있으면 재밌어요. 항상 다정하고 멋있어서 선배랑 있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너 보러 매일 학교 오고 싶고 주말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귈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 로망이었기 때문에 꿈만 같았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선배와 매일 붙어 지내다가 저는 임신하고 말았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혼전 임신이라니. 지금의 제가 생각하면 뜯어 말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과 연애 중인데 임신을 하게 된 것도 그냥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당연히 가족들은 굳고 반대했습니다. 언니들은 제 핸드폰을 감춰버렸어요. 아빠는 제가 선배랑 연락하는 걸 막으려고 집 전화까지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엄마는 제가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문 앞에 서서 막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이야.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너 진짜 정신 좀 차려. 너나 그 남자애나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부모 노릇을 하겠단 건데. 제발 우리 말 들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애는 흘려보내는 게 맞아. 부모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벌써부터 준비도 안 해놓고 뭘 어쩌겠다는 거니? 제발 믿어주세요. 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이 사람 저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평생 아껴준대요. 저는 가족들의 반대마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벽에 부딪혔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때는 첫사랑의 낭만에 갇혀서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당시 제 첫사랑도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사이에 축복이 찾아와 준 게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까지 자퇴했고요. 첫사랑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었는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깨닫고 말았습니다. 나 좀 나갔다가 올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뭐 가볍게 술 한잔하고 금방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 오늘도?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밖으로만 도는 거야? 결혼하면 적어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였네. 아니, 맨날 같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나간 걸로 벌써 바가지 긁는 거야? 너무 숨 막히잖아. 나도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그래야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 아빠란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나가겠다는 게 말이 돼? 당신한테 난 도대체 뭐야? 물고기 잡았으니까 밥 안 준다 이거냐고. 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친구들이 불러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짜증나게. 벌써부터 이러면 정 떨어진다.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첫사랑은 매일같이 바깥으로 나가놀기 바빴습니다. 저랑 사랑해서 혼인신고한 사람은 어디 갔나 황당하더라고요. 첫사랑이 외출하고 나면 집안엔 저랑 첫사랑의 어머니 둘만 남아있었어요. 첫사랑의 어머니는 완전 이중인격자였죠. 첫사랑 앞에선 사근사근 저를 귀여워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둘만 남게 되면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를 부려먹으려고 별별 트집을 다 잡았어요. 아침밥은 왜 이렇게 싱거워? 입덧한다고 해서 간을 대충 봤나 보지? 너 하나 편하자고 우리 식구들이 입맛 다 버려야 한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더 많이 신경 쓸게요.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건데 많이 부족했나 봐요. 다음부터? 그럴 시간이 어딨어? 당장 다시 해서 가져와. 밥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어디 그냥 넘어가려고 잔머리 굴려?
그렇게 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밥을 다시 차려놓으면 이번엔 설거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넌 설거지도 그렇게 대충 하냐? 물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임신 너만 하는 줄 알아? 나도 진작 다 해봤다. 나는 만삭 때도 밭일도 왔어. 괜히 꾀병 부리지 말란 말이야. 같이 살다 보니까 쉬는 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인데도 봐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한겨울에 주저앉아서 손빨래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걸레질까지 마무리하라며 바닥을 더 엎어놓기까지 했죠. 그래놓고 제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으면 어디선가 달려와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요즘 것들은 다 게을러서 문제야. 우리 때는 이런 거 다 하고도 허리가 꼿꼿했다고. 저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아기도 잃고 말았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제 뱃속에서 살았던 제 아기인데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죠. 그런데도 첫사랑은 아무 생각 없어 보였습니다. 본인의 아기가 세상을 떠나간 건데도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벌써 친구들이랑 약속에 있다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혼자 앉아있는데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첫사랑과 헤어졌죠. 첫사랑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자빌시키려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까 용기가 생기더군요. 아들 잘못 낳아 길러놓고 뭐가 그렇게 항상 당당해서 구박하세요? 그런 식으로 신부 못되게 살면 어디 가서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좀 얌전하게 사세요. 첫사랑의 어머니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깜짝 놀라서 얼어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얌전하고 순할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분명 그토록 간절하게 말렸는데 고집 피우고 나갔다가 결국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꼴이었으니까요. 전부 비웃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줬거든요. 차라리 화를 내면 좋았을 텐데 이게 더 미안하더라고요. 바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다시는 어디 가지 말고 가족들 곁에 있어. 고생했다. 지금이라도 잘 돌아왔으니까 됐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역국은 먹었어? 엄마가 만들어주긴 했다. 정말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저 하나 때문에 다들 마음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다시 저를 품어줬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예전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아니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여전히 저를 포용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스스로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열심히 찾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장을 다녔습니다. 몸을 눕히면 끝나는 작은 공간에서 지내는 건 힘들고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만족스럽더라고요. 더 이상 남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컸거든요. 이제 스스로 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떳떳하게 돈을 벌고 모아서 부끄럽지 않은 막내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모은 월급을 전부 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너한테 돈 같은 거 기대 안 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그만 자책해도 된다.
그래.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들어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너 그러다 몸에 병 나는 게 더 큰 불효라고. 잘 챙겨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주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 외식하거나 필요한 곳에 써. 그러라고 모은 거니까. 우리 막내가 언제 이렇게 다 큰 건지. 그래도 고생은 그만해도 되니까 돌아와라. 네 자리는 언제든 비어 있어. 저는 충분히 집에 돌아가도 반겨주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왕 나와 살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맨몸으로 세상에 부딪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계속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함께 일하는 남자가 저를 유독 신경 써주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간식이 나오면 자기 몫까지 저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손이 거칠어진 걸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눈빛도 자주 보였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다 얼었어요? 장갑 좀 끼고 일하지 그랬어요. 장갑 껴도 똑같아요. 기름때 묻으면 장갑도 못 버티고 찢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손은 소중한데. 그러지 말고 이거라도 발라요. 남자는 저를 위해 핸드크림까지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감동받기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절했어요. 저는 이미 첫사랑에 크게 다쳐봤기 때문에 또 상처받기가 싫었거든요. 제가 단칼에 잘라버렸음에도 남자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착실한지 눈여겨보게 되더군요. 땀으로 샤워한 것처럼 힘들어하면서도 농땡이 피우는 법이 없었어요. 다 같이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쉬엄쉬엄 하기도 할 텐데 남자는 언제나 FM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이 남자의 진가를 알게 되니까 저도 점점 호의를 반갑게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제가 마음을 열었다는 걸 알고 가까워졌는데요.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장 바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삶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도구처럼 살 순 없잖아요. 저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당신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남자의 단단한 눈빛을 보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숨기면 안 되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공장에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저는 결혼도 한번 실패했고 아이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되겠어요? 그게 왜 흠이에요? 누구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전 오히려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아내고 있잖아요. 남자는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듯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흐를 뻔했는데 겨우 참았어요. 저는 누군가 저를 거부해도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할 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자가 다정하게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남자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열어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남자랑 공장에서 벌고 모았던 돈을 합쳐서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어요. 간단하고 재빠르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운영하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여겼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알찬 재료로 구성했더니 학생들이 몰리더라고요. 우리의 새로운 삶은 성공한 거예요.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서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쉽사리 흔적을 남기기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두려울 게 없다고 느껴졌죠.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만약 가게가 휘청거리는 날이 와도 우리 사이는 흔들리지 말자고. 알겠어. 당신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 잘 부탁해, 내 남편. 남편과 저는 식을 올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만족했죠. 우리 친정 식구들도 남편을 반겨주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즐겁게 살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동창회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성공적으로 일구고 떳떳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오겠다고 하길래 흔쾌히 허락했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동창회에 가기 전부터 들뜬 모습이었어요. 계속 거울을 보면서 셔츠를 고쳐 입더군요. 솔직히 제 남편이니까 귀여워 보이기도 했답니다. 나 오늘 어때 보여?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너무 후줄근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어엿한 사장님처럼 보이나? 아이고, 사장님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멋있어 보이니까 그만 거울 보고 그만 걱정해. 진짜? 아, 너무 꾸몄나 싶어서. 난 그럼 당신만 믿을게. 나한테 콩깍지 씌인 사람이라 객관적인 평가인진 모르겠지만. 어머, 내가 무슨 콩깍지가 꼈다 그래. 그건 당신 이야기겠지. 당신이 나 좋아서 죽잖아. 그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걸? 이따가 내가 늦게 들어오면 분명히 보고 싶어서 힘들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걸 인정해. 얼씨구? 그러면 인정할 테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진 말고 술도 적당히 마셔. 알았어.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 젊었을 땐 밤새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12시만 넘어가도 피곤하더라. 남편이 신나서 나가던 모습은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죠.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길래 걱정스러웠지만 워낙 오랜만에 만난 거라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굳이 남편 눈치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만취 상태로 길바닥에서 잠든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제가 취했나 싶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 끝에 행복한 일이 찾아왔는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거니까요. 당연히 우리 친정 식구들부터 시부모님까지 이 어이없는 상황에 뭐라 말도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거니까 눈물만 흘리셨고요.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저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겨우 화목한 가정을 이룬 막내딸이 물론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또 황당하게 혼자가 된 거니까요. 막내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너 괜찮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언제까지고 좌절하진 않는다고. 저는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기 싫어서 눈물 한 방울도 애써 참고 씩씩한 척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까무라칠 것 같았는데요. 괜찮은 척 한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뭔 정신으로 남편을 보낸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을 상황에서 저를 불러들이셨습니다. 너 그 가게 혼자서 운영할 수 있겠냐? 아무리 학교 앞 작은 가게라고 해도 둘이서 하던 걸 혼자 하기엔 무리일 텐데 그냥 콧말 없이 우리한테 넘겨라.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정리할 힘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벅찬 상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면서 은행에서 적지 않은 대출을 뺐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가게를 상속받으면 빚까지 제 몫이 된다고 했죠. 저는 지금 당장 가게를 홀로 꾸려갈 자신도 없는데
빚까지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너는 가게 물려받을 자신 없지? 우리도 물론 빚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아들이 정성을 들인 가게 아니겠냐. 우리는 꾸려갈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깔끔하게 넘겨라.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상속 포기를 종용하셨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독촉받을 자신도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요구대로 도장을 찍었어요. 일단 샌드위치 가게는 시부모님이 운영하기로 했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은 시부모님이니까 믿고 맡겼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위해 주시고 모질게 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30%씩 착실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석 달쯤 되니까 안면 몰수하고 돈을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 타령이야? 우리는 이 가게 살리느라 죽어라 뛰어다니는데 너 편하게 앉아서 수익만 받아가겠다고? 네가 사업 운영이라도 했냐? 우리 아들이 남긴 빚까지 우리가 다 떠안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돈을 달라고 하냐?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럴 거면 상속 포기가 아니라 그냥 가게를 아버님, 어머님께 돈 받고 인수드렸죠. 그건 남편이 남긴 유산이잖아요. 우리가 호구냐? 이 좋은 황금거위 같은 가게를 너한테 주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공짜 돈 줄 줄 알았어? 시부모님들은 저를 마구 비웃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본인 아들의 몫을 제가 가지고 가는 게 배알이 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런 힘도 없이 가게도 빼앗기고 약속했던 수익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손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뭘 해보려고 해도 이미 가게의 명의도 운영권도 모두 시부모님 손에 넘어간 상태라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죠.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가게를 빼앗기 위한 계획이더라고요. 이미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였고 이제 제 몫이라곤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고 거리로 내몰려야 했죠. 이런 제 사정을 알면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초라한 상태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몸이라도 혹사시켜서 정신적인 슬픔을 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이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을 찾아갔죠. 이모, 저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저 가리는 거 없고 온갖 잡을 다 할 자신 있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모는 지금 고생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국밥집에서 죽어라 설거지만 했어요. 쏟아지는 설거지거리를 닦아내다 보면 잡생각이 들지 않아서 좋았죠. 그리고 전 국밥집 근처 컨테이너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이모는 미안하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몸 뉘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국밥집 앞에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더럽고 수염도 덥수룩했지만 대충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저 사람은 어쩌다 여기로 오게 된 걸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찝찝할 텐데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 우리 가게는 노숙자들한테 공짜밥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자리 잡은 건지 모르겠어. 이모는 혀를 차면서도 내쫓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떨결에 인생이 가시밭길이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원치 않게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어차피 컨테이너 숙소에 저 혼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 월급에서 깎고 끼니도 챙겨줬죠. 노숙잔 언제나 후다닥 먹어치우곤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 착해서 못 살겠다. 고맙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지? 은혜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자식이라니까. 저런 놈한테 마음 써주지 마.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모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챙겨주는 값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만 해대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너도 고생하고 있으면서 자꾸 남 챙기는 습관 들이지 마라.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가족들한테조차 손 벌리기 어려워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해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흘러가 보니까 노숙자는 슬슬 저한테 마음의 문도 열고 입도 열었어요. 계속 노숙자라고 부르긴 했지만 제가 컨테이너 숙소를 빌려줬기 때문에 씻고 다녀서 겉모습은 말끔했죠. 노숙잔 본인의 과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솔직히 믿기진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가며 살아온 건 아닙니다. 한때는 잘 나갔고 남한테 베풀기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가 그립지는 않아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알려주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체할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먹고요. 저는 대충 맞장구 쳐줬고 이모는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숙자가 자리를 뜨고 나면 저한테 따로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슨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 늘어놓는 것 같은데. 괜히 저놈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들어주지 마라. 알겠어요. 저한테 돈 부탁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그냥 일할 곳이 필요한가 보죠. 노숙자가 매번 얻어먹기 민망해서 그냥 꺼낸 말일 수도 있고 진짜 엄청난 과거를 지녔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게 어디까지 드라마틱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다가 그날따라 뭐에 홀렸던 건진 몰라도 제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노숙자가 비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진지하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과거 이야기 하셨죠? 저도 엄청난 과거가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가 애도 흘려보내고 이혼했고요. 두 번째 결혼은 사별했어요. 진짜 기구하죠. 한때는 괜찮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살고 있네요.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무슨 잘못을 따집니까? 저는 당신처럼 마음 따스한 사람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 잘못은 아닐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요. 솔직히 위로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위로를 해줄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놀라움보단 감동이 더 컸죠. 그 후론 진짜 가까워져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노숙자는 생각보다 언변이 좋아서 자꾸 저를 웃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렸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동안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너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주말에 몰아서 쉬면 금방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너 원래 공장 다닐 땐 별명이 잠순이었잖아. 그러고 보니 요즘 입맛도 없어 보이던데 진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럴 때가 아니니까 얼른 들어가 쉬어라.
이모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최근 들어 먹어도 금방 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밥 한 그릇을 끝까지 비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러다가 설거지할 때 냄새가 강하게 느껴져서 헛구역질이 나더군요. 심상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길래 저는 이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했던 이후로 사별한 남편과 살았을 당시에도 아기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 나이 먹고 임신하게 됐을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아기를 흘려보냈을 때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다시 찾아와준 아기란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랑 노숙자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둘 다 결혼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번듯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고민 끝에 병원을 알아봐서 흘려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연인처럼 지냈고 제 뱃속 아이의 아빠인 거니까 알려주고 싶었죠. 저 임신했어요. 다른 사람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아이 아빠는 당신이에요. 그렇지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사이에 생명이 다녀갔다는 걸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괜히 만우절 이런 장난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지하게 듣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면 얼른 정정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로 장난할 생각 없어요. 저도 고민하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기가 찾아와 준 건데 이 세상에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저뿐이면 슬프니까요. 노숙자는 계속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빠진 얼굴로 제게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저한테 어떤 위로나 걱정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날은 아예 끼니도 먹으러 안 왔어요. 이모나 국밥집 직원들은 드디어 저한테서 떨거지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축하해줬죠. 하지만 저는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 경솔했구나 싶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흘려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기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노숙자 외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은 일주일 정도 남아있었죠. 그래서 전 다음 날에도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는데 차라리 낫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이 물에 젖어 있다 보니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깥이 유난히 시끄럽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야, 밖에 난리 났다. 무슨 유명인사라도 오셨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다들 밖으로 나가는데? 이 근처에 무슨 방송 촬영한단 말은 없었는데요? 그냥 맛집 블로거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먹방 유튜버가 왔나? 아니, 블로거나 유튜버 수준이 아닌데? 저 봐봐. 저거 완전 고급 세단이야. 국밥집 앞에 저런 차가 서 있는 거 처음 본다니까? 세단? 우리 국밥집 앞에 웬 세단? 설마 단속 나온 거 아니겠죠? 제가 나가볼게요. 무슨 일 있나 알아봐야겠어요. 이모 말대로 국밥집 앞에는 검은 세단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재력이 있어 보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국밥집 앞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가까이 오니까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노숙자였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변화였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노숙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진짜 꿈인지 의심스러워 제 볼을 강하게 꼬집어 봐야 했습니다. 노숙자가 입은 정장은 몸에 꼭 맞아서 비싼 맞춤 정장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자신감이 넘치더군요. 시계며 구두까지 전부 고급스러워서 예전에 그 남루한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굴도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강렬했죠. 무엇보다 노숙자였을 때의 그 움츠러들고 위축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듯한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겨버린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죠. 아니, 저 사람 네가 챙겨주던 그 노숙자 아니니?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우, 나 지금 놀라 자빠질 것 같다. 제 눈에도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1년을 넘게 지켜봤어도 저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만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동안 노숙자를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만이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노숙자는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멋쩍어 하면서도 곧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제 특별한 말 없이 사라져서 당황스러웠죠? 미안해요. 그래도 이왕 같이 살자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자고 말하려면 번듯한 모습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프로포즈하기 위해 옷이라도 빌려왔단 말인가요? 저는 노숙자가 차려입은 착장과 타고 온 차가 전부 노숙자의 것이라고 믿기 어렵더라고요. 제 건 맞아요.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전부 진짜예요. 그동안 가까이 지내면서도 얻어먹기나 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너무 기대기만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서고 싶네요. 알고 보니 노숙자는 한때 IT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가도를 달렸던 CEO였다고 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업계를 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자금을 지원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초기엔 작은 창고에서 몇 명의 개발자와 함께 시작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본사를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옮겼고 해외 IT 컨퍼런스에서도 연사로 초청될 만큼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노숙자는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겐 롤모델로 꼽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인터뷰마다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신입 개발자들은 노숙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했죠. 하지만 눈에 띄게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질투하는 사람들도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가장 가까웠던 동업자가 신뢰를 악용했던 겁니다. 노숙자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회사 지분을 빼앗기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봐, 지금은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나중엔 고마워하게 될 거야. 난 널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넌 여기까지가 한계야. 어쩌면 괜히 후배들을 실망시키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다행인 거지. 뭐? 네가 날 위해서 이런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우리가 대학 때부터 함께했던 거, 밤새워가며 개발했던 거, 그 모든 걸 배신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네가 사람이야? 이 바닥이 원래 그래. 감정 따위 끌어안고 살면 결국 도태되는 거라고. 너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테니까 너가 읽어놓은 걸 기반으로 내가 더 성장시킬게. 이제 그냥 인정해. 네가 고집 부려봤자 의미 없다는 걸. 아니, 난 인정할 수 없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꿈꾸던 걸 네 욕심 하나로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내가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즈니스야. 넌 너무 동료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잖아. 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뿐이야. 이젠 나가. 여기 있을 이유 없어.
경비! 저 사람 당장 내보내! 노숙자는 본인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노숙자는 일적으로도 좌절했고 친구에게 상처받은 거라 더욱 절망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길거리를 헤매고 또 헤매다가 우리 국밥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 내내 끼니를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줘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세상엔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돌아서 버린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당신이 1년 동안 챙겨주지 않았으면 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로지 당신 덕분에 제가 의욕을 갖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저의 은인이죠. 노숙자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는 남겨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과거의 인맥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몰래 재기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노숙자와 마음 맞는 과거의 몇몇 인연들과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배신했던 동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가로챘다는 걸 입증할 자료까지 찾아낼 수 있었죠. 노숙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고 사업을 재정비했던 거예요.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1년은 단순히 얻어먹고 한량처럼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외적으로 변화가 생기기도 했지만 저는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빌려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를 만나러 올 땐 일부러 과하게 꾸미지 않고 진솔한 모습 그대로 와서 의심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정장을 입고 온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차려입은 맞춤 정장이 아니었거든요. 기관에서 지원받아 면접 복장을 빌려 입었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노숙자는 본인을 배신했던 동업자를 법적으로 몰아냈고 주식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과 기존 사업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린 거였고요. 원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나면 당신에게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 멋지게 제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축복이 잦아졌다고 하니까 더는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미팅 미루고 온 거예요. 사실 저는 책임지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를 흘려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저랑 함께 가정을 꾸려봅시다. 당신이 저한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차도 가져오고 차려입고 왔어요. 저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될 거예요. 노숙자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저는 이런 본 모습을 알지 못했지만 그동안 이야기를 나눠오면서 정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그이는 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 시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이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당시 전 시부모님이 상속 포기 각서를 강압적으로 받아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줬습니다. 강압적인 상속 포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별한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뺀 건 맞았는데요. 가게 매출이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전 시부모님은 그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저를 속인 거였죠. 전 시부모님은 먼저 거짓말을 쓰면서 제가 돌려받겠다고 하니 발악하더군요. 안 그래도 가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뭘 가져가겠다는 거야? 네가 남편도 없는데 그 유산을 꼭 가져가야겠어? 제 남편이 남긴 가게고 제가 함께 일군 가게예요. 원래 제 몫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전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돌려받을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년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도 반대했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예전엔 순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인생이 꼬이고 나니까 사람 단단해지더라고요. 앞으론 남의 것 탐내지 마세요. 먼저 하늘로 떠난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보죠? 제가 사별한 남편을 언급하며 강하게 몰아세우니까 전 시부모님은 둘 다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이와 함께 쌍둥이를 낳아 애들 키우는 재미를 느끼고 있죠. 저에게 이런 평화가 찾아왔다는 건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돌고 돌아왔지만 이렇게 따스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아침마다 쌍둥이가 앞다퉈서 제게 안기고 그이는 늘 한결같은 미소로 저를 바라봐요. 우리 쌍둥이들 이제 슬슬 뛰어다닐 준비하겠네. 나중엔 아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거라고 장담해. 지금도 충분히 난장판인데 요즘 장난감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진다고. 누가 가져가는 건지도 모르겠어. 범인은 바로 이 집의 꼬맹이 2명. 그래도 그만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지. 그인 한동안 저한테 샌드위치 가게를 다시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귀염둥이 쌍둥이들 육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싶거든요. 제가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니 그이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과 어렵지 않게 어울리는 그이와 우리 쌍둥이들을 볼 때면 인생을 고생해서 살아온 보람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결국 전 시부모님은 샌드위치 가게를 폐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의지는 아니었고 폭삭 망해서 어쩔 수 없었죠. 망해서 접은 거라 빚 갚아야 해서 노후에 폐지 줍고 다니기 바쁘댔습니다. 샌드위치 레시피가 단순해 보여도 저랑 사별한 남편이 열심히 연구해서 제조했던 건데 그냥 홀라당 주워 먹으려고 했던 심보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전 시부모님은 염치 없게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너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 아들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제가 무슨 사정을 봐드려야 해요? 사별하고 심신이 쇠약했던 저를 겁박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그래도 내 아들하고 너랑 어쩔 수 없이 사별해서 헤어진 거고 서로 감정상해서 헤어진 게 아니잖니. 네가 사랑했던 남자를 낳고 기른 게 난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전 남편이 하늘에서 전부 지켜봤다면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것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쌀쌀맞게 대하니까 전 시부모님은 눈물 고인 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죠.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저를 보면 항상 안심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곤 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막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맞아. 네가 힘든 시간 보내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도 못해서 속이 타들어갔었어. 네가 우리한테 기대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이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그러게. 걱정 많았을 텐데 타박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는 걱정 없이 지켜봐도 되는 막내가 될게. 가족들이 아무런 그늘 없이 저를 환하게 축하해 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의 사연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